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이제 새롭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제 신정태 강사님이랑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셨을 거고,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저희 일전에 이제 1차 강의 때 계약관리, 공공계약관리 일반론 진행했었는데, 그 파트에 제가 이어서 실기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실 이제 실기 강의를 이제 세 강사가 쪼개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저희 이제 공공조달관리사가 아무래도 이 강의가 되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1차에서 배웠던 거가 다른 이제 국가자격사 시험이랑 다르게 2차에도 그대로 이제 나오는 형태로 이제 과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기적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1차에서 배웠던 거를 2차 실기형으로 조금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1차 때 공공계약 관리, 저희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큰 그림에서 앞으로 실기 형태는 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출제 기준에 따라서 강의를 한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쟁점들을, 논점들을 잡아가지고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할 건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모호해서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조금 분석을 해가면서 따가면서 이제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추상적인 출제 기준이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좀 스토리를 조금 제가 한번 입혀드려서 1차 때 제가 암기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2차 때도 사실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2차는 암기를 안 할 수 없고 반드시 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출해야 하기 위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좀 현출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1차 때 프레임워크랑 좀 연결을 해서 좀 2차 때도 어떠한 키워드나 쟁점이나 이제 논점 같은 것들 좀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 출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데다가 중복되게 계속 막 뭐 할 수 있다, 뭐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중복되게 되어 있어서 결국엔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 목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만들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출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강의 목표고 여러분들의 수업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해요. 심플한 걸 좋아하고 목표가 분명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목표로 심어드리고 제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은, 자,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은 반드시 현출할 수 있다. 반드시 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아가서 문제풀이로 나온 내용은 반드시 써서 답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 1차 때도 여러 번 회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차도 당연히 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회독을 하시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좀 뭐랄까, 그 민감성, 키워드에 대한 정확성을 조금 더 높이면서 현출을 해주시고, 이제 현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조금 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론과 문제풀이로 진행을 할 거고, 문제풀이는 5개 정도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괄호 열기 내지는 뭐 빈칸 가로 열기 내지는 뭐 서술, 필답 내지는 사례형 내지는 뭐 단답형, 요렇게 좀 구성을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계약법 공공 그 계약 관리 파트를 제가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법조문 위주로 조금 웬만하면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답이나 이런 것들 서술 같은 것들도 계산형 문제도 조금씩 있을 거예요. 뭐 물가 변동에 대해서도 계산 금액이 있을 거고 나중에 뭐 성금을 배울 때나 이런 부분들도 계산 뭐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 조금 가져가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1차적으로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에서 조금 개선된 개정사항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사항들을 근본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1차 때 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설명드린 부분은 지금 실기 때 제가 개정된 내용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치환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 공사보증금은 과거에는 15%까지 좀 가능했어요. 15%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공사보증금은 10%로 이제 계약보증금은 내려왔다. 뭐 대표적으로 이게 있을 거고 또 하나 설명드리면 뭐 성금 비율도 최대 100%까지 예외적으로 뭐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100%까지 됐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70%로 낮춰졌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가격, 뭐 예전 가격이나 이런 낙찰 하한율들이 조금씩 변한 거는 제가 수업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아마도 과거에 1차 때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개정사항 반영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환인데요. 교환을 작성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힘들게 했고 교환을 작성할 때 제가 참고했던 내용은 표준 교재 플러스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내준 기본서 플러스 법령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고 사실 표준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러한 표준교재를 온전히 시험용으로 조금 가져가기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뭐 과거에도 제가 1차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번 강의 때도 표준교재뿐만 아니라 저희 기본서라고 불리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이제 기본서 그 내용들도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관련된 법조문들도 넣어드렸으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법조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대한 문항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들을 수업 끝나고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스토리 기준으로 해서 이 출제 기준이 이 모호한데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해부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많이 하셨을 거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쯤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논점 33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33. 입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조달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해부해 볼게요. 입찰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국가계약법 등이겠죠.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공조달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달기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달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이 우리가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배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법정 필수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워크 배웠죠. 프레임워크. 물품, 공사, 용역, 프레임워크 배웠는데 그 프레임워크 즉 목적물별 계약 문서가 어떻게 다르냐를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나아가서 우리 계약서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말고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출할 수 있어야 되죠. 현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조달 기업의 필수 구비 가로 열고 닫고 제출 서류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네, 그렇게 세 꼭지로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현출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 담당 공무원과 조달 기업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7가지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7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외우셔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가 계약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위한 계약이냐, 예컨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냐. 근데 뭐 공사면 공사명이 뭐냐, 물품이면 어떤 거에 대한 물품 공급이냐, 어떤 거에 대한 물품 제조냐, 내지는 용역이라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냐라는 계약의 목적이 있을 거고, 단순히 산출물이나 제품을 넘기는 거에 넘어서 그 목적물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들까지 계약 목적으로 보통 규정을 해 놓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계약 목적 정했어요. 두 번째,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조달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이죠. 자, 두 번째, 계약 금액,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의 목적,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할 거야? 라는 기간이 들어가야겠죠. 계약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돈을 넣었어요. 돈이 들어갔는데 좋은 거는 돈인데 뭐 돈의 반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자 담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냐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위험 부담 내지는 지체 상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보증은 누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한 의무 사항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정리하면 권리인 계약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의무인 이행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이나 지체 상금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반드시 이 부분을 현출을 해야 된다. 계약 목적 들어가야 되고, 금액,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위험 부담, 지체 상금,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자, 보증금 얘기했죠. 보증금. 여기서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보증금을 생략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우리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보증금을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을 생략도 할 수 있고, 내지는 뭐 각서로만 받을 수도 있고, 내지는 보증금을 보통 통상 법령에서는 10%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보증금도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총 7가지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계약이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계약의 목적과 금액, 그 다음에 이행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지체상금,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라고 좀 길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게 이행 계약 금액의 권리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권리인데, 자, 보시면 위험부담과 지체상금은 우리한테 의무죠. 우리가 지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위험부담, 즉 뭔가를 만들거나 납품할 때 여기에 발생한 위험부담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해야 된다.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보증금, 우리가 계약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해제 또는 해지를 해야 했을 때 이런 보증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지체상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요율이 지체상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때 1차 때 배울 때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성격 배웠죠?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뭐로 본다? 자, 우리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자, 우리가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 우리는 지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 손해배상의 예정, 즉 지체상금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에게 예정 성격을 가진다.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발주기간은 실제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서 작성한 지체상금을 당연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쉽게 가르쳐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아들여지셔야 될 텐데. 자,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너무 다 배운 거여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계약 문서는 크게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출 내역서 내지는 계약 일반 조건, 그다음에 계약 특수 조건, 그다음에 또 뭐 입찰 유의서, 이런 것들이 계약서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1차 때도. 그래서 계약 문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입찰 유의서, 그다음에 일반 조건, 특수 조건, 그다음에 산출 내역서, 그다음에 자, 물품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집중할게요. 물품의 경우에는 규격서. 자, 기술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내에 우리가 뭐 계약서도 있고 일반 조건, 특수 조건 뭐 다 있고 유의서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 목적물을 명확하게 정의한 계약서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물품에서는 규격서입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뭘까요? 과업 요청서, 제안 요청서, 과업 내용서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계약에는 설계서, 뭐 시방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암기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문서 일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품, 용역, 공사, 이 프레임워크 우리 기억나시죠? 물품, 용역, 공사, 이 목적물에 따라서 들어가는 계약문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설명된 뭐 기술이나 산출물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펙, 즉 뭐 제품의 사양이나 규격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공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규격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는 산출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과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업은 이렇습니다라는 과업 요청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업 내용서, 제안 요청서, 과업 요청서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공사 계약에는 당연히 설계서가 들어가겠죠. 설계서가 계약의 목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계약 문서가 된다. 즉 계약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 규격서, 과업 내용서, 설계서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계약 문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우셔서 계약 문서에 구성하는 내용은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계약 문서로 뭐 서술하시오. 계약 문서로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계약서 외에 계약 문서가 무엇이 있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이거 먼저 나왔거든요. 산출 내역서. 산출 내역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출 내역서 설명드리겠지만 산출 내역서 나오고, 자, 입찰 유의서, 그다음에 일반 조건, 특수 조건, 그다음에 물품이라고 하면은 규격서, 용역이라고 하면은 과업 요청서, 그다음에 공사라고 하면은 설계서 등이 계약 문서로서 구성이 된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반드시 중요하니까 제가 표시한 것들은 반드시 공부하시고 외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산출내역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할까요? 왜? 산출내역서. 자, 우리 산출내역서가 왜 중요한지 1차 때 공부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때 계약 금액을 적어놓고 계약 금액을 변경해야 됐을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물가가 변동했다거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계약 금액을 변경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게 산출내역서예요. 산출내역서. 그래서 여러분들 산출내역서는 우리가 돈을 받는 근거기도 해요. 돈을 받는 근거, 대가 지급의 근거기도 하면서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을 변경해야 했을 때 그 변경된 금액,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키워드예요. 산출 내역서는 향후 계약 금액의 조정 내지는 기성 부분의 대가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우리는 계약서, 그 다음에 목적물별 계약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약서는 7개가 들어가야 된다. 7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계약 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 제조 계약 일반 조건, 계약 특수 조건, 규격서, 산출 내역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럼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우리의 출제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계약서에 이러한 서류들을 다 넣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플러스 이건 계약서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뭔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행 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제출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보통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나중에 인지세, 정부 수입인지 내지는 인지세, 이런 것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납부 필증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걸 작성을 하라고 요청받을 거예요. 청렴서약서. 자, 어떠한 부당한 향응이나 금품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계약 문서의 일체 세트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계약 이행 보증서 관련된 거고, 계약 이행 보증서와 두 번째 수입인지 필증, 납부 필증, 그다음에 세 번째 청렴서약서, 요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계약서 외에 계약 문서는 요렇게 하기로 정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문서 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하면은 청렴서약서, 그 다음에 인지세 납부 필증,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보증서, 요런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이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입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조달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계약서 외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뭔데?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 나중에 계약 담당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좀 진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장터 외에 쓰는 거 외에 또 이런 보증금이나 내지는 인지세나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 같은 경우들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차근히 하나씩 볼게요. 자, 낙찰 통보 후 조달 기업이 계약을 확정하고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 서류. 첫 번째, 계약 이행 보증서. 관련된 법령은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출 목적.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성실 담보한다. 성실 담보. 그 다음에 법정 요일.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사특례.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즉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거 외에 그거 말고 공사이행보증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계약 금액의 그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 금액의 약 40% 이상을 보증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이행보증서 우리 요거는 반드시 현출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공사이행보증서. 그리고 공사이행보증서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공사이행보증서는 보증시공, 즉 보증기관이 이거를 못했을 때 시공까지 담보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계약보증금은 이 계약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기능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나아가서 해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발주기관이 입을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라고 했었을 때 공사이행보증서를 통해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조금 낸다고 하면 보증금액으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증시공을 통해서 보증을 하게 되고 보증시공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이 국고로 기속된다라는 플로우로 이제 공사이행 보증서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 10%와 40%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면제특례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공사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15%였어요. 15%.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5%였던 거를 이제 다 공사던 용역이던 제품이던 물품이던 다 10%로 계약 보증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라는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보증서로도 가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제특례가 있는데요. 면제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정 면제 대상 기업.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대체 처리가 허용된다.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과는 보증금 주고받지 않아도 돼. 단 보증금 지급받지 않지만 보증금 지급 확약서는 제출을 해. 향후에 이게 계약 불능이 됐었을 때 이 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너희한테 다시 청구할 거야 라고 하는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에 계약 보증금 받지 않을게 하지만 이거 계약 이행 불능할 경우에는 보증금 이거 줘야 돼 라는 각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 대신 각서는 진구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계약 보증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진구할 수 있는 서류로 서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라고 쓴다거나 내지는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경우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공공기관, 국가정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번째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괄호형 내지는 단답형으로 문제를 한번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를 뒤로 꼬든 앞으로 내든 다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이 나올까 싶긴 하지만 실무니까 저희가 실무 때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 인지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 내용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공채 매입이라는 걸 해요.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국채를 강제적으로 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약간의 이런 재정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국공채 매입할 때 뭐 할인율로 바로 매도해버리죠. 그래서 그 할인 금액이 수수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외에 이제 채권 매입 필증까지도 요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공채 또는 지역개발 공채 매입 필증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 국채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인지세 납부 필증 요거는 인지세법에서 가져왔어요. 인지세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어렵게 낸다고 하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1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돈 안 내요. 돈 안 내요. 그리고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2만 원. 그다음에 최대 10억 원 초과의 경우 35만 원까지 인지세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 이제 인지세를 정부 수입 인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면 인지세 납부 필증을 주게 되는데 그거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첫 번째, 계약 이행 보증서. 두 번째, 인지세 필증, 인지세 납부 필증. 세 번째 청렴서약서. 이렇게 우리가 제출해야 된다. 제가 밑줄 하나 쳐드린 거는 반드시 키워드로 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가 제출이 되어야 한다. 청렴서약서 한번 읽고 갈게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 기업이 이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인데요. 자, 주요 내용으로는 금품, 향응 제공 및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이를 금지하는 법정 필수 서약서에 해당이 된다. 위반 시 제재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해지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부과된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재.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 부과. 자, 4번부터 6번까지는 요게 해당 시에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 자, 공동수급협정서가 뭐냐? 저희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할 때도 있고 용역 또한 또 컨소시엄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소시엄으로 수행을 했었을 때 우리 같이 수행하는 이 공동수급체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 라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급체 구성원의 상호간 권리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로 제출 조건, 단독이익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에 한해 제출함. 필수 명시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 비율 및 분담 이행 내용 명시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제 공사의 경우에는 이 출자 비율에 맞춰서 또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출자 비율이 무엇인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된다. 5번 동그라미. 자, 공사에 또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 공사는 보통 하도급을 많이 하죠. 하도급을 많이 주죠. 그러한 하도급이 있었을 때 하도급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개별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제출 조건, 계약 이행 중 타 업체의 하도급 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제출 기간은 하도급 이행 착수 전 발주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자, 계약서 사본이 있겠죠. 하도급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반드시 하도급은 직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불에 대한 실무서류 일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행 착수에 대한 서류입니다. 이행 착수. 자, 우리가 착수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차 때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공사는 착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착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착수라고 하는데, 자, 착수 신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 곧 보통 저희가 공사랑 용역의 경우에는 착수와 착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물품은 그 규격에 맞게끔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착수에 대한 개념은 따로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착수 관련된 서류는 공사와 용역의 경우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수 관련된 서류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논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2차 실무 특성상 계속 내용이 반복돼요. 그 출제 기준이 되게 모호하게 뭐뭐 할 수 있다. 계약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행에 필요한 뭐 어떤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계약 문서에 착수 신고서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약 문서 일체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계약 문서에 우리가 이제 착수 신고서라는 내용이 없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이런 문서들은 당연히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추겠죠. 그래서 착수를 할 때 우리가 착수 신고를 할 때 그러한 내용들도 다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1차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것들 알려야 될까요? 자, 한번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사 예정표가 있겠죠. 공사 예정표. 공사 공정 예정표. 자, 공사 공정 예정표가 있으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안전.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기술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을 어레인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기술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누구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안전사고 문제가 있겠죠. 안전사고 때문에 그 안전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뭐 품질 당연히 중요하고, 다 하나 더 있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착수 신고 때 받아보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자, 기술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예정표를 냈다고 하면은 그 공정에 사람과 자재를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정별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밖에 현장 사진 들어가야 되고,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착수 신고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착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써보시오. 이러면, 자, 첫 번째, 착수할 때 그러니까 공사 착수 때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사 공정 예정표 첫 번째. 두 번째, 그 공사 공정에 들어가야 하는 인력과 자재 투입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안전, 품질, 환경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안전과 품질 관련된 그 계획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현장 사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안전환경 및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암기는 했지만 이해 기반으로 암기를 했거든요. 자, 공사에 중요한 거는 기술자다. 그래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들어가고, 두 번째로 공사에 중요한 건 안전환경 품질이다. 안전환경 품질 계획서. 그다음에 뭐 공정 예정표, 그다음에 인력 자재 투입 뭐 현황서, 인력 자재 투입 계획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공사 외웠으면 용역은 더 쉬워요. 여기서 몇 개만 빼면 돼요. 자, 용역은 현장 기술자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제가 이거 비약이긴 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공사 현장 기술자 그 용역에는 안 들어간다. 빼요. 없어요.
자,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 여기 똑같이 있죠. 공정 예정표가 있으면 그 공정에 따른 인력과 자재를 어떻게 투입할 건지 세트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 메뉴. 공정 예정표와 그다음에 인력 장비 투입 계획서.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공정 예정표,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많이 빠졌죠. 얘 빠졌고, 그다음에 얘 빠졌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공사만 외우면 용역도 당연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그다음에 안전, 환경, 품질, 그다음에 요거 현장 사진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건 빠져요. 그리고 현장 사진은까지는 필요 없겠죠. 용역이니까. 무형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용역이니까 현장 사진은 필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답니다.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1차에 이해가 다 되셨다라고 전제를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려드렸고 몇 번 해독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저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1차 때 나왔던 게 2차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암기를 할 수 있을까, 부담 없이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또 촘촘하게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어렵지 않고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이해를 제가 넣어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암기하는 포인트들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현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수신고서, 착공신고서 때 필요한 서류들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딴 거 쓸 필요가 없고, 저희가 막 대단히 막 문학 판검, 뭐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키워드가 들어간 서술을 필답을 반드시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키워드 암기하시면 시험 합격하시는데 정말 무리 없으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1차 때랑 똑같아요. 저는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가 바로 밑에 답이 있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약간 이제 위에만 딱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위에만 딱 읽으시고, 뭐 예를 들면 빈칸 뜰기 해놨으면 A에 그냥 연필로 쓰시고, B에 가로 열고 B에 연필로 쓰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밑에는 의도적으로 보지 마시면서 메타인지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정답을 맞추겠다라는 포인트보다는 내가 뭘 이해를 했던 거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지? 뭘 알지? 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쓰면은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 거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2차 실기는 알아야 해요. 즉 현출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하시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끈에 넣어 보시는데 안 되면 이거는 내가 지금 잘 모르는구나 체크 하시면서 여러 번 계속 내 걸로 정확하게 현출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저희가 동영상 강의니까 다 풀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자, 1번 괄호 넣기 문제입니다. 공공조달 계약 문서 구성 시 목적물에 따라 편철되는 기술 명세 서류가 다르다. 기술 명세 서류 다르다. 기술 명세 서류 뭐였죠? 규격서. 물품은 규격서. 그 다음에 공사는 설계서. 그 다음에 용역은 뭐였더라? 과업 요청서. 과업 내용서, 과업 요청서. RFP. 자, 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나왔다. 자,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규격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과업 내용서. 그 다음에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시방서 도면을 표현하는 설계서. 반드시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죠? 이거 외에 계약 문서는 다 똑같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답형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정보증금 면제 대상 기업이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보증서 납부를 면제받는데요. 대신 발주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대체 서류 명치로 쓰시오. 발주기간에 제출해야 돼. 계약 보증금 안 내도 된대요. 각서였어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빙의해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푸는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이 강의를 듣는 이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끄집어내고 이거를 어떻게 내 거로 만드는지 암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가로넣기 3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본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다?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체상금 빡 부과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을 가지면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 계약에 어떻게 뭘 함으로써 계약이 최종 성립돼요? 계약서는 서명, 그 다음에 기명, 날인 이렇게 해야지 성립이 된다. 제가 앞단에서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읽고 공부하시면 시험 대비될 수 있게끔 다 마련을 해놨어요.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빼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명날인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나올 건데 앞에다가 제가 문제를 벌써 이렇게 해놨네요. 자, 계약서 설명을 드릴게요. 온 김에. 계약서는 그냥 뭐 당사자 간에 뭐 yes or no 하면은 성립되는 것도 맞아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설명되는 것도 맞는데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요거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어서 좀 기억하실게요. 뒤에 나올 거긴 해요. 근데 요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여서 요 앞에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은 국가계약법 제11조 2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최종 성립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계속 뒤에서 또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문제 4번 담답형 문제 4번입니다.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법정 필수 서류 명칭을 쓰시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됐어요. 정답은 자 청렴계약서, 청렴서약서까지도 인정이 된다. 자 문제 5번 공공조달 계약 문서 중 하나인 산출내역서가 실무상 절대적인 단가 기준을 적용되는 핵심 사례 2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첫 번째 계약 단가, 기성 단가로서의 기능을 한다. 산출 내역서는. 두 번째, 자 계약 금액 조정 시에 기준이 된다. 계약 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정답 5번 답안 볼게요.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조정 시 단가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성 부분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에 따른 단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논점 하나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건데 앞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반복된 것들을 조금 더 좀 지나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지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논점 34번 국가 및 지방계약 등과 같이 발주처에서 보겠습니다. 발주처에서 계약 이행 보증을 요구할 경우 우리 계약서에 이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죠. 국가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행 보증을 요구를 했대요. 보증서 요구했대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계약 등과 같이 발주처는 당연히 계약 문서에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보증을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조달 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알 수 있다. 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이 무엇이냐,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계약 보증금이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면제. 그리고 면제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여기서 생각나시죠? 뭘 제출해야 됐죠? 보증금 지급 각서. 그걸 제출했어야 됐고. 자, 3번. 우리가 계약 보증금을 귀속했어요. 즉, 계약 보증금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돼서 보증금 됐을 때 계약 보증금은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것들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물별로 계약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우리 프레임워크 때 배웠던 그 계약 보증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를 지어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계약서, 그래서 우리 보증금을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첫 번째 그런 계약 보증금의 의의가 뭐고, 그다음에 계약 보증금은 납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납부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계약 보증금을 내게 됐어. 계약 보증금을 낸 거를 넘어서 국가에 이제 계약이 해지돼서 계약 보증금이 귀속이 됐어. 그럼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계약 보증금 이 목적물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계약 보증금의 의의 및 기본 원칙. 의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보증금으로 발주기간에 납부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 이행 보증이라고 한다. 자, 우리 계약 이행 보증은 법정 요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납부 방법. 현금 또는 국가지방계약법령이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이 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계약 보증금 면제 대상 및 대체 서류.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다음에 국가와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면제된다고 했죠. 자, 면제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천만 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제됐을 경우에 대체 서류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법적 효과. 계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제받았던 보증금 상당액을 발주기간에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되며, 자, 이렇게 대체 서류로 보증금 지급 각서,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낸 경우에는 바로 면제받았던 보증금 상당 금액을 발주기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기소시키겠다는 법적 채무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보증금은, 자, 우리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기속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현금으로,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주기간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 귀속 처리.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귀속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귀속은 어떻게 될까요?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즉시 귀속이 된다. 자, 미납시 조치.
지급 확약서를 제출했던 면제 대상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보증금을 미납할 경우 발주 기관은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자, 4번 동그라미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계약 보증금과 이행 지체와의, 그러니까 지체 상금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통 저희가 계약 보증금을 통해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계약을 애초에 불능할 수도 있지만 몇 번의 이행 지체를 거쳐서 그 지체 상금이 계약 보증금에 뭐 달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발주 기관의 의사결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이제 귀속되게 되죠. 몰수가 돼서 국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행지체를 해서 지체 상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체 상금도 그러면 같이 병과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유관기관이 답변을 했냐면, 자, 계약 보증금은 이행 불능, 즉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한 이제 금액인 거고, 그리고 지체 상금은 이행은 했어요. 하지만 그 지연된 거에 대한 가산 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체 상금이 계약 보증금 상당하게 달하면 발주 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대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 보증금 국고 기속은 의무 불이행. 그다음에 지체 상금은 기한 경과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보증금은 그냥 너네가 못해서 국고에 몰수가 되는 거. 우리가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행지체나 지체상금은 해제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보증금을 국고 기속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병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실게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보증금을 국고 기속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병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1차 때도 나올 수 있어요. 1차 때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차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나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시험을 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라는 게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실무에서 조달청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시험처럼 그냥 이제 서술형으로 하는 걸 이제 실무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여서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실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 실무 과목이라는 이 특성상 자, 정말 실무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가 문제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맥센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 물어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을 더 쓸 거예요. 저희가 나가야 될 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60분보다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상계. 지체 상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변제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체 상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변제되지 않아요. 그 이유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증금은 계약을 못했을 때, 계약이 불능됐을 때 내는 서류잖아요. 근데 내가 이행지체는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안 되고, 지체 상금. 자, 여기서 지체 상금 포인트긴 하지만 한 번 더 앞서서 배워볼게요. 지체 상금은 현금 납부 또는 지급할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건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메이크센스 하죠. 왜냐하면 자, 지체 상금은 이행은 한 거잖아요. 했는데 늦은 거잖아요. 근데 기성금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우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받을 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받을 돈, 그 전제가 같은 그 둘 간의 상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에서 너네가 지체한 만큼 빼고 줄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체상금 파트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게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게 뒤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온 게 앞에서 나오고.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해만 된다고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프레임을 바꾸면, 이해만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서도 같이 이 전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요거를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적물별 계약 이행 보증의 세부 차이점. 자, 배웠죠? 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 보증금을 어떻게 했나? 보증 기간. 납품 기한부터 완료일까지 보증 기간 설정을 한다. 플러스 하자담보 책임은 그 이후에 이제 하자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별도로 납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용역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과업 수행 완료일 및 최종 산출물 검사 완료일까지로 계약 보증기간을 설정을 한다. 계약 이행 보증기간을. 단 공동계약 시 각자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별표 쳤죠. 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 이행 보증서 제출을 해야 된다. 공사 이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현금 납부, 두 번째로 계약 이행 보증서, 공사 이행 보증서. 공사 이행 보증서입니다. 계약 이행 보증서라고 하면 틀리겠네요. 공사 이행 보증서. 자, 원래는 계약 보증금이 공사의 경우에는 15%를 현금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계약 금액의 10%만 납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 프레임워크에는 뭐 15%로 배웠을 건데 10%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할게요.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예정 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이상의 계약 공사 이행 보증서를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이행 보증 시, 요거는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 보증 기간이 대체 시공을 완료하는 보증 시공의 책임을 지는 이 보증서를 제출하게끔 합니다. 즉 공사 이행 보증서란 보증 기간이 보증 시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보증 시공을 안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보증금, 즉 40%가 기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끊고 풀어보세요. 저는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괄호 넣기 문제입니다. 공공조달 계약 이행 보증서에서 물품 및 용역 계약의 계약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의 몇 프로? 1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공사계약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형태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몇 프로? 40% 이상을 보증해야 된다. 즉 연대보증인이라고 하면은 보증기간이 나와 함께 보증시공의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때는 40% 계약 금액 40% 이상을 보증을 해야 된다. 2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처인 경우 계약 상대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계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렇죠. 면제할 수 있죠. 이때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보증서를 대체하여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 보증금 지급 확약서. 자, 3번.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공사이행보증서 선택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계약 보증금 납부 방식을 선택했대요. 공사이행보증서 안 하고 계약이행보증서 했대요. 그러면은 몇 프로? 10%. 계약 보증금 납부 10%. 해당 공사 계약의 계약 보증금 법정 최소요율은 10%.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키워드를 계속 가져가시라고 반복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사례형. 자,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기 때문에 사례로 나올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별표로 치겠습니다. 자, A건설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사례 케이스일 뿐이고 문제는 단답이나 필답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필답형이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략한 기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요거 한번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A건설은 10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 보증의 방법으로 계약 금액 40% 이상을 보증하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선택하였다. 공사 진행 중 A건설의 부도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대요. 부도가 나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 1차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1차, 그마저 이행하지 못할 때 2차적인 조치를 각각 쓰시오. 자, 서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짧게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증시공이 첫 번째죠. 답을 빨리 말해버렸네요. 보증시공. 자, 두 번째, 보증시공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계약 금액의 40%가 어떻게 된다? 국고에 기속된다, 몰수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사이행 보증서는 영무적, 금전적 보증이래요. 그래서 불이행 시 1차 보증 시공하고 책임 시공 불이행이 또 보증기간이 안 돼. 그렇다면 국고 기속의 2단계를 처리된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의 10% 이상 계약 보증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 시공 의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국고에 기속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 요 정도만 하면 계약 보증금은 진짜 다 하신 거예요. 요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가 뭐 다른 더 색다른 문제 없을까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일맥상통하는 거는 보증금 몇 프로냐, 그 다음에 공사이행 보증서 뭐냐, 그 다음에 공사이행 보증서가 만약에 이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 보증 시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안 되면 국고 기속하는 거다. 공사이행 보증서는 40%다. 이런 정말 중요한 굵직굵직한 실무들,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너무 복잡하게 다 펼쳐놓고 공부하시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출제 기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했던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이나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로 키워드 핵심만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출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지엽적인 걸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달관리사 양성해야 되고 내야 되는 게 정책 목표인데, 조달청 정책 목표인데, 이렇게 뜬구름 잡고 정말 진짜 우리는 찐 전문가를 식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저기 모르는 문제에서 막 나와가지고 조그만한 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조달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장에 조달 전문가가 없어요. 조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조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 업무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시면 우리 법 배웠잖아요. 이 법 다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백날 준수하면 뭐해? 국가만 맨날 준수하면 뭐해요? 이거를 같이 수행하는 손뼉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것도 이 구조라는 거나 시스템이 흘러가는 건데, 조달청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민간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정말 진짜 전문가 양성한다고 지엽적인 거에서 막 사람을 뭐 이렇게 가르거나 뭐 이렇게 기준을 나누거나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제 논리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이 키워드만이라도 정확하게 헌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번 차수 굉장히 성공적인 공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게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자, 5번 마지막 요겁니다. 공공조달 공사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보증금 납부 방식과 비교해서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 방식이 가지는 보증 요율의 차이점과 계약 불이행 시 실무적인 처리 효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40%였죠. 제출 방식이 가지는 보증 요율의 차이점 40%. 계약 불이행 시 실무적인 처리 효과의 차이점. 실무적인 처리 효과 차이점. 자, 우리 보증금 납부했을 때는 그냥 국고 밀수. 계약 해지되면 국고 몰수. 하지만 계약 공사이행 보증서를 40% 냈을 때 첫 번째는 책임 시공, 보증 시공이 있고, 보증 시공이 안 됐을 때 국고 몰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방식은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을 국고에 현금 귀속시키고 종료되나, 공사이행 보증 방식은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직접 완공하는 보증 시공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